이 그림을 그린 다음 날 화가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이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다. 1889년 6월 프랑스 남부 생레미 37세의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병원 2층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른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미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신병원 창문 너머로 본 밤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그림이 실제 풍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 고흐는 자신의 상상과 기억을 더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하늘은 그의 내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하늘은 저렇게 격렬하게 움직일까요? 왜 사이프러스 나무는 불꽃처럼 타오를까요? 이 고요한 마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 고흐는 이 그림을 완성한 후 1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정확히 5가지입니다. 첫째, 11개의 별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의 방향. 둘째, 화면 왼쪽에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상징하는 것. 셋째, 마을에 있는 단 하나의 뾰족한 건물. 넷째, 붓질의 방향이 보여주는 에너지의 흐름. 다섯째, 반 고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반 고흐의 마지막 외침을 영영 모르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이 작품의 완전한 심리 분석. 둘째, 붓질이 말하는 감정의 언어를 읽는 법. 셋째, 다른 후기 인상주의 작품에서도 쓸 수 있는 감상 도구. 영상 6분대와 마지막에 모든 디테일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예술가의 영혼을 색과 붓질로 표현한 후기 인상주의의 걸작입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이 그려진 진짜 이유. 188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 프랑스 남부 작은 도시 아를 반 고흐는 자신의 왼쪽 귀를 면도칼로 잘랐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함께 살던 화가 폴 고갱과 심하게 다툰 것은 확실합니다. 반 고흐는 정신 착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미친 빨간 머리 화가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1889년 5월 반 고흐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생레미의 생폴드 모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그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병원은 오래된 수도원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2층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3미터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3개월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술 활동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반 고흐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와 물감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작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작이 지나가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더욱 격렬하게, 더욱 절박하게.
1889년 6월 중순 어느 날 밤 반고은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능선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는 그 풍경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 것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본 것을 그렸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하늘, 불꽃처럼 타오르는 나무, 고요하지만 외로운 마을. 그는 이 그림을 하루 만에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캔버스에 숨겨진 5가지 증거. 첫 번째 디테일, 11개의 별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의 방향. 하늘을 보세요. 11개의 큰 별이 있습니다. 각 별은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소용돌이를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모든 소용돌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일치합니다. 태풍의 눈, 은하수의 나선, 물의 소용돌이, 우주의 근본적인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반고은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관으로 포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두 번째 디테일, 화면 왼쪽에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상징하는 것. 왼쪽을 보세요. 거대한 검은 형체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지중해 지역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불꽃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높이가 화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사이프러스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럽에서는 묘지에 이 나무를 심습니다. 반고우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이프러스는 아름답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죽음과 영원,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 세 번째 디테일, 마을에 있는 단 하나의 뾰족한 건물. 화면 중앙 아래를 보세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낮고 평평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뾰족한 첨탑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첨탑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는 자연이고 교회는 인간의 건축물입니다. 둘 다 하늘을 향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 교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레미에서 본 풍경에는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반고은은 고향 네덜란드의 교회를 기억해서 그렸습니다. 이것은 상상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네 번째 디테일, 붓질의 방향이 보여주는 에너지의 흐름.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붓질은 소용돌이를 그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결 치듯, 파도 치듯. 산의 붓질은 수평으로 흐릅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마을의 붓질은 짧고 조밀합니다. 고요함을 나타냅니다. 사이프러스의 붓질은 수직으로 뻗어 올라갑니다. 불꽃이 타오르듯. 이 모든 붓질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고은은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물감을 두껍게 발라 입체감을 만드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붓질의 높낮이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린 것이 아닙니다. 조각한 것입니다. 감정을 물리적으로 새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디테일, 반고흐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 이 그림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마을에 불빛은 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텅 비어 있습니다. 반고흐 자신도 이 그림 속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관찰자의 시점입니다. 철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고립된 영혼. 세상은 계속 돌아가지만 자신은 그 안에 있을 수 없는 비극.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화가가 숨긴 진짜 메시지. 반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린 후 테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근 작업 중 가장 실패작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양식화되었고 자연과 거리가 멀다. 당시 미술계는 사실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반 고흐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별을 향한 갈망을 그린다. 이 그림의 색채를 보세요. 주요 색은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차가움, 밤, 우울, 무한을 상징합니다. 노란색은 따뜻함, 빛, 희망,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두 색의 대비가 그림 전체를 지배합니다. 반 고흐는 보색 대비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파란색 옆에 노란색을 놓으면 둘 다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것은 감정의 극대화입니다. 구도도 의도적입니다. 하늘이 화면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땅은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풍경화와 정반대입니다. 보통은 땅을 크게, 하늘을 작게 그립니다. 하지만 반 고흐는 하늘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은 그저 배경일 뿐입니다. 그의 관심은 위에 있었습니다. 무한, 영원, 초월. 반 고흐가 이 그림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소용돌이치는 우주의 신비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그림은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어둠 속의 빛입니다. 고통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진실. 반 고흐는 1890년 7월 27일 권총으로 자신을 쐈습니다. 이틀 후 동생 테오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7세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 테오에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영원하다. 테오는 형의 그림들을 모았습니다. 900점이 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는 6개월 후 정신붕괴로 사망했습니다. 형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그림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반 고흐를 알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출판했습니다. 비평가들에게 보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901년 파리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71점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미술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후기인상주의, 표현주의, 야수주의. 20세기 현대 미술의 모든 흐름이 반 고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941년 뉴욕 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고작 몇천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그림에 공감했습니다. 소외, 고독, 광기, 천재성. 반 고흐는 반항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림 속 소용돌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난류의 수학적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난류는 자연에서 가장 복잡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구름의 움직임, 물의 흐름, 대기의 순환. 반고흐는 수학을 몰랐습니다. 물리학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관으로 우주의 질서를 포착했습니다. 천문학자들도 주목했습니다. 그림 속 달의 위치와 별의 배치를 분석했습니다. 1889년 6월 중순 생래미에서 본 실제 밤하늘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금성의 위치가 거의 정확했습니다. 반고흐는 기억만으로 천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반고흐의 정신질환은 무엇이었을까? 측두엽 간질이라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이 병은 환각과 환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감각 경험도 줍니다. 색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립니다. 감정이 극대화됩니다. 어쩌면 그의 병이 그의 예술을 만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병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술은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반고흐의 위대함입니다. 현재 이 그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뉴욕 현대미술관은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하나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가격을 넘어섭니다. 오늘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11개의 별이 그리는 우주의 질서와 혼돈. 둘째, 사이프러스 나무가 연결하는 땅과 하늘, 삶과 죽음. 셋째, 교회 첨탑이 상징하는 고향과 믿음에 대한 그리움. 넷째, 붓질의 방향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과 에너지. 다섯째, 사람의 부재가 드러내는 고립과 관찰자의 시선. 이 그림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로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소용돌이치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고흐는 그 혼돈을 예술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깊은 아름다움과 슬픔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별은 여전히 빛난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한 줄이 이 작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됩니다. 함께 예술을 통해 위로를 받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빛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아름다움과 감동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뵙겠습니다.